안녕하세요. 빠르게 활용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3 저자 오상정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신호철님과 최동진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강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책 페이지 63페이지서부터 84페이지에 이어지는 4장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는 파일의 작성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순차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제어문으로 크게 반복문과 조건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해당 구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반복문과 조건문을 적절히 사용하여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3장에서 배운 함수와 같이 연계되면 효율적으로 컴퓨터에게 작업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f문을 이용하여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의 확장 형태인 else if, else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식이 어떻게 참 거짓을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문을 while과 for문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반복문을 제어하기 위하여 break, continue, els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 언어의 리스트 내장과 제어문과 관련된 유용한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if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의 논리적인 구조는 왼쪽의 순서도와 같으며 해당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내부 블록이 수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블록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파이썬에서 코드로 작성하기 위해서 if 키워드 이후에 조건을 나열하게 되며 조건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하여 콜론을 작성하게 됩니다. 3장에서 학습하신 함수와 동일하게 들여쓰기로 블록을 지정하게 되며 들여쓰기의 정도는 파일 전체를 통틀어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럼 IDLE에서 수행하는 가장 간단한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식은 변수 value의 값이 5보다 큰 경우에 참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 구문이 수행되어 메시지 value is bigger than 5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value의 값이 10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if문의 확장 형태인 else if와 els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조건식을 연속적으로 검사하는 경우에 매번 if문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 조건만 if를 사용하고 다음 조건서부터는 else if를 이용하여 두 번째 조건식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else if는 if와 다르게 위의 구조를 만족한다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정 구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else 다음에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lse는 if문의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입력받아 그에 맞는 학점을 반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A학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B학점 순으로 처리되게 되며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F학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를 앞에서 학습한 if, else if, else 구조로 작성하면은 예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C나 자바 계열의 언어를 학습하신 분들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표현을 하실 때 각각 식을 비교 연산을 하고 이를 논리 연산자인 AND로 묶어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경우 논리 연산을 하지 않고 예제와 같이 좀 더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식이 어떻게 참 거짓을 판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장 자료형에서 학습하신 부울값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즉 조건식의 참 거짓의 판단은
내장함수 불에 의해서 판단되는 결과와 동일합니다. 또한 값 자체가 참 거짓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 0, 실수 0.0, 빈 튜플, 리스트, 사전, 빈 문자열, 넌의 경우에는 false로 판단되며 그 외에 실제 값을 갖는 모든 경우는 true로 판단되게 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경우에 대한 예를 직접 IDLE에서 수행한 결과의 예제입니다. 앞에서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나 수학 점수나 영어 점수 모두 80점 이상인 경우, 수학이나 영어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인 경우처럼 두 조건식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경우나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를 구할 때 AND나 OR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 AND와 N% 기호, OR와 바 연산자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 동작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예제에서 그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A가 0이 되면은 앞에 조건식인 A가 0이기 때문에 조건식 AND 기호 이외의 조건식은 판단할 여지도 없이 식 전체는 false로 판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 코드 상에서 동작을 해보면은 두 번째 조건식인 10 나누기 A 수행문이 수행을 되기 때문에 실제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학습하실 예외 처리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제에서 N% 기호 대신에 AND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조건식을 모두 판단하는 대신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판단을 진행하다가 식 전체가 자명하게 결과가 판단되게 되면 더 이상 수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제에서는 N% 기호 대신에 AND 키워드를 변경한 경우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단축평가라고 하며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AND와 OR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축평가로 수행되도록 보장을 하게 됩니다. 즉 A, AND, Y 식에서 X가 false인 경우에는 Y 값은 평가를 하지 않게 되며 마찬가지로 X, O와 Y 식에서 X가 true인 경우에는 Y 값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축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조건식의 true, false 평가가 전체식을 판단해가지고 결정되는 시점 이후로 추가적인 판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또한 앞의 예제에서 발생하였던 제로 디비전 에러와 같이 런타임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try exception 구문이 아닌 논리식으로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try exception 구문에서는 마찬가지로 7장 예외 처리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 해당 구문을 반복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조건식은 구문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평가되며 구문을 모두 수행한 이후 다시 조건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조건식이 false이면 while문 구조를 벗어나게 되며 만약 처음부터 조건식 자체가 false인 경우에는 해당 구문은 한 번도 수행하지 않게 됩니다. 코드를 작성 시 if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while 키워드 이후에 조건식을 작성하며 콜론으로 해당 조건식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수행할 구문 역시 들여쓰기로 블록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while문의 간단한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value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while문의 내부 블럭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부 블럭에는 value 값을 출력하고 value 값을 하나씩 줄여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코드를 수행 시 value의 초기 값이 5이기 때문에 5, 4, 3, 2, 1 각 값을 하나씩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value 값을 하나씩 줄이는 부분이 없다면은
while문은 계속 동일한 값을 출력하며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논리적인 연산으로 잘못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 동작을 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무한루프에 빠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while문 말고 또 다른 반복문을 구별할 수 있는 for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인 경우 반복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for문은 리스트, tuple, 딕셔너리, 이터레이터 객체와 같이 시퀀스형 객체를 순차적으로 순행할 경우에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시퀀스 객체에 저장된 개별 아이템에 접근하여 그 아이템을 이용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수행하거나 뒤에서 배울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for문은 종료하게 됩니다. for문을 코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for 이후에 개별 아이템에 접근할 수 있는 병수명을 쓰고 in 키워드 다음에 순회할 시퀀스 객체를 입력하여 콜론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구문은 들여쓰기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for문의 가장 간단한 예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리스트 객체에 3개의 아이템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이를 for문으로 순회하는 예제입니다. 이때 for문 내부의 구문은 해당 아이템의 값과 자료형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제에서처럼 딕셔너리인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템이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for문에서 키와 값 각각을 모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리스트 객체의 이터레이터를 생성하여 이를 활용하여 for문으로 순회하는 예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for문에서 순회할 수 있는 객체로는 리스트, tuple, 딕셔너리,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객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문은 2개 이상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for문 2개를 중첩하여 9구단 1단과 2단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이때 바깥쪽에 위치한 for문의 아이템은 안쪽에 위치한 모든 아이템을 순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for문의 아이템은 1과 2만 있는 반면에 안쪽의 for문은 1에서부터 9까지 모두 순회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의 내부 블록을 수행 도중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은 해당 중인 반복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 예제는 for문 수행 도중 아이템이 값이 5보다 큰 경우에는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값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만약 앞에서처럼 반복문이 2개 이상 중첩된 경우에는 수행 중인 위치에서 바로 직전의 반복문만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 예제와 같이 반복문 수행 도중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continue 이후의 반복문을 수행하지 않고 시퀀스 객체의 다음 아이템을 선택하여 내부 반복문의 시작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제에서는 아이템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즉 짝수인 경우에는 continue 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코드에서 수행한 결과가 홀수만 출력되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else의 경우 if문의 else와 그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반복문의 수행 도중 브레이크로 인해서 반복문이 중간에 종료되지 않고 끝까지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else 블록이 수행되게 됩니다. 설명은 조금 어렵지만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예제 모두 반복문 이후에 else 구문이 있지만 첫 번째 예제에서는 시퀀스 객체가 중간에 종료되지 않고 끝까지 순회하기 때문에 else 구문으로 진입하여 exit without break이라는 문장이 출력되는 반면에
아래 예제에서는 아이템이 5보다 큰 경우에는 브레이크문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else 구문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else 구문이 출력되지 않게 됩니다. 두 예제를 비교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 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내장을 활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리스트, 딕셔너리와 같은 시퀀스형 객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연산을 한 새로운 리스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구문의 형태는 for문과 유사하나 수행할 문장을 for 키워드 앞에 적어주게 되며 아이템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if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if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리스트 객체를 1에서부터 5까지 정수가 저장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각 정수에 제곱한 결과를 리스트 내장을 활용하여 얻는 예제입니다. 표현식은 원본 리스트 객체의 각 아이템을 이용하여 필요한 연산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원본 리스트 객체와는 무관한 새로운 리스트 객체가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표현식에 내장함수인 len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사용자 정의함수도 표현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조건식이 없었던 반면에 이번 예제에서는 조건식이 있는 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식이 있는 경우 원본 시퀀스 객체로부터 각 아이템을 가지고 올 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예제에서 문자열의 길이가 5 이상인 것만 가져오기 때문에 문자열의 길이가 5보다 작은 애플과 위키는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본 시퀀스 객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리스트 내장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시퀀스 객체의 첫 아이템이 두 번째 시퀀스 객체의 모든 아이템과 연산되는 카티션 프로덕트 형태로 수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첫 시퀀스 객체의 아이템이 3이 선택된 경우 두 번째 시퀀스 객체에서는 1.5, -0.5, 4가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곱셈을 한 결과를 수행하기 때문에 리스트 내장 결과의 첫 세 아이템의 값은 4.5, -1.5, 12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어문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되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터 함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퀀스형 객체의 특정 아이템을 선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리스트 내장에서 if 조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리스트 내장이 리스트 객체를 반환하는 반면에 필터 함수는 결과값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시퀀스 객체의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함수의 첫 인자로는 필터링할 함수나 none이 오게 되며 두 번째 인자로는 그 대상이 되는 시퀀스형 객체가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듯이 필터링할 함수의 이름이 none인 경우 필터링하지 않고 오직 원본 객체의 이터레이터를 그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리스트 객체의 모든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보다 큰 경우의 정수만을 선별하기 위하여 이를 필터링할 get bigger than 20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그 함수의 이름을 필터 인자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과가 20보다 큰 경우의 값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예제에서처럼 필터링할 함수가 간단한 경우에는 3장에서 학습한 람다 함수를 이용하여 쉽게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할 함수는 range입니다. range 함수는 연속된 수열을 생성하는 함수로
반환값은 그 수열을 순회하는 이터레이터 객체입니다. 인자로는 차례로 시작값, 종료값, 증가값이 전달되며 시작값과 증가값은 생략이 가능하며 이때는 0과 1이 각각 할당되게 됩니다. 그럼 예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는 종료값만 있는 경우로 인자로 전달된 10은 포함되지 않는 0부터 9까지의 수열이 생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제와 같이 시작값과 종료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시작값이 포함된 5부터 결과값이 시작되게 되나 종료값은 동일하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작값, 종료값, 증가값이 모두 주어진 경우에는 그에 맞도록 수열이 생성되며 세 번째 예제에서처럼 오름차순 뿐만 아니라 내림차순으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맵 함수는 이름처럼 인자의 시퀀스 객체를 순회하며 특정 함수의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리스트 객체의 이터레이터로 반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연산을 수행할 함수의 이름이 오게 되며 두 번째 인자부터는 순회할 시퀀스 객체가 하나 이상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 원본 리스트의 개별 아이템에 각 10씩 더하는 연산을 맵 내장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그 결과 원본 리스트 객체 아이템 값에 10씩 더해진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와서와 같이 함수가 인자로 두 개를 취하는 경우에는 맵 함수의 두 번째 인자와 세 번째 인자로 시퀀스형 객체를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앞에서 배운 리스트 내장과는 다르게 카티션 프로덕트 형태가 아닌 각 리스트의 순서가 일치하는 아이템끼리만 해당 함수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제를 수행한 결과는 리스트 아이템의 개수가 3개인 이유가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사장 제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함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활용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